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이에요. 우리 앞으로는 배웠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볼 겁니다. 수업 들을 때 교과서를 꼭 옆에 준비하세요. 등교 수업 할 때도 교과서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교과서를 줄치면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교과서 꼭 확인하세요.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지 12쪽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입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60년대입니다. 세도정치 후반기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이 됩니다. 세도정치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이었는데 마지막 철종은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당시 궁궐 최고 어른이었던 조대비와 연결하여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올리고 10년간 섭정을 하게 되죠. 이때 이 흥선대원군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부터 신경을 쓰겠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했고 그 외에는 통상수교 거부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PPT 내용을 이 화면을 보면은요. 첫 번째 국내는 세도정치 상황이었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이양선 출몰 러시아 접근이란 말이 나오죠. 이양선은 모양이 다른 서양배를 말한다고 설명했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으나 중국 청나라에서 두 차례 아편 전쟁에 의하여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땅을 확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보세요. 이 흥선대원군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보겠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당시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 세력을 쫓겨내고 그 다음에 비변사 그 세도 가문들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비변세를 폐지하면서 의정부를 조금 더 정상화시켰고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권 강화를 이룩하고자 노력을 하였죠. 근데 이게 다 문제가 있었죠. 우선은 안동 김씨 뭐라는 건 괜찮았고 경복궁 중건 같은 거 이거 왕권 강화에는 노력해서 좋았지만 민생은 어려움을 가져왔죠.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 당백전이 한냥이 백냥의 값어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의도적인 화폐 개혁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굉장한 어려움이었고요. 또 경복궁 중건의 비용 마련을 위해서 양반들한테는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거두면서 양반과 민중에게 모두 불만을 샀던 게 경복궁 중건이었고요. 민생 안정 위해서 삼정을 계약하는데 호포제가 뭡니까?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었죠. 민중은 좋아했으나 양반들의 불만을 샀던 내용이고 사창제는 빈민구제를 위해서 마련했던 창고, 빈민구제를 위해서 마련한 환곡을 없애고 이 황곡처럼 이런 빈민구제를 위한 중심 기구를 민간에게 넘긴 거죠. 정부가 하던 걸 민간에게 넘겨서 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했던 게 사창제입니다. 서원은 600여 개의 서원을 모두 다 없애고 47개 꼭 필요한 47개만 남겨놨는데 당연히 양반들의 불만이 엄청났던 게 서원 정리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흥선대원군은 개혁을 하면서 나름 민생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를 보겠는데요. 대외 정책의 흐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순서 기억해야 돼요.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에요. 병인박해, 제너럴 시어모노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 연도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시대 흐름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순서대로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병인 양요, 이거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갑자기 천주교 박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러시아를 누르는데 아까 위협적으로 다왔던 러시아 세력을 억누르는데 프랑스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후 흥선대원군은 다른 양반들의 건의도 있었던 대로 따라서 그냥 천주교를 박해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순교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병인 양요는 프랑스는 이 병인 박해를 원인으로 하여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건데 우리나라의 한성근 부대와 양헌수 부대의 활약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먼저 나오네요. 제너럴 셔머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독일상인 오페레트가 충청도 지역으로 교역을 요구하며 들어왔으나 당연히 당시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거절당하고 이후 오페레트는 자신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도 얻을 생각에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 그 충청도 근처에 있다는 거를 듣고 묘를 도굴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은 못합니다. 하지만 시도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발각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서양인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고조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사실 도굴된 것도 아니고 교역을 하게 된 것도 아니지만 이 사건을 본 우리 전체 국민에게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강화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신미양요가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 아까 두 번째 나왔던 사건이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원인이 됩니다. 제너럴 셔머노는 대동강으로 해서 교역을 요구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평양 군수는 교역을 거절합니다. 당연히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의한 겁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머노는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평양 쪽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계속 거절하자 군함에서 대포까지 쏘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되고 이에 당시 평양 군수였던 박 교수가 화공을 해서 이 제너럴 셔머노를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던 선원을 전부 몰살했던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머노는 다 불타고 몰살당합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미국의 함대가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강화도에서부터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여기서도 어제연의 승리로 어제연의 활약으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어제연은 전쟁 열심히 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 승리를 거둔 우리 흥선대원군 정부는 이후에 척화비라는 것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에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한 척화비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은 이렇게 했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고 고종이 성장하자 고종은 친정을 하겠다고 하고 흥선대원군은 정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했던 위정척사, 바로 보수 유생들로 통상개화 반대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조금 약화되게 되고 그에 반대했던 바로 이런 개화파, 통상개화론자들이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바로 고종과 당시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조금씩 얻게 되는데요. 이 통상개화론의 대두 나오면 볼 겁니다. 바로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외교 정책도 변화된 걸 뜻합니다. 이러한 때에 운요라는 일본의 배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역을 요구하며 강화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사이에 운요는 대포를 쏘면서 교역을 강요하게 되고 이에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통상개화론자들이 개화를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맺어진 조약인데 그러나 이 조약엔 우리가 아직 미숙해서 조선의 자주국은 인정했지만 일본의 해안 측량권 내지는 치해 법권을 인정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실려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맺은 근대적 조약입니다. 외국과. 그러나 처음이다 보니까 불평등한 내용이 많이 있었던 아쉬움이 남는 조약입니다. 그래도 이 조약 이후로 우리는 개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제1조 자주국이다. 청나라에 비교하여 청나라의 세력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고요. 4조 두 곳 항구, 부산, 원산, 인천 세 곳을 말합니다. 7조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한다. 해안 측량은 곧 그 나라의 국경선을 말하는 걸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에게 발설해서도 안 되는 극비사항인 것을 일본국에게 넘긴 거기 때문에 자주국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10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치외 법권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치외 법권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평등 조약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죄를 지은 외국인은 당연히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일본에게 넘기게 되는 아쉬움이 남는 조약입니다. 이 이후에 다른 서양 여러 나라들도 우리에게 조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때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서양입니다. 서양이 가장 먼저 조약을 맺게 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홍집이라는 자가 청나라에서 책을 하나 가져오는데 조선 책략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바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 교역을 맺어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본 고종이 당시 대신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게 되고 이 책의 영향으로 미국과 교역을 맺어야 되는가 라는 배경이 형성되게 되고 이 틈에 청이 오히려 일본의 세력이 너무 세질 것을 우려하여 미국과 교역을 맺을 것을 알선하게 되면서 결국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서양 중 최초가 됩니다. 그랬음에도 이 조약 또한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치외 법권이 뭔지는 아는데 최혜국 대우 이후에 맺어지는 모든 외국과의 조약에서 나오는 좋은 조건은 미국에도 다 적용해라 라는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계속적으로 수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 책략 보겠습니다. 이 조선 책략, 기억에 들어갈 말과 이은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에는 어느 나라를 막아야 됩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니은 바로 미국과 이어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조선 책략은 개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의 수교 또한 가져오게 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본 우리나라의 보수 유생들은 이 책이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이러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개화를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에 이 책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의 뜻과는 반대로 위정척사 운동에 기여하게 되는 책이 조선 책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정부는 이미 일본과도 개항을 했고 서양과도 개항을 한 상태에서 정부 자체에서도 개화 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됩니다.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개화 정책 이런 기구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만들어 추진합니다. 여러분 거기 사진 나오죠? 좋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모든 면에서 99년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옷도 세련된 옷이라고 찍은 사진입니다. 무기도 총으로 무장된 신식군대라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교관도 데려와서 군사 훈련도 받고 하지만 99년이 훨씬 많았고 신식군대는 요만큼이에요. 아주 소수였어요. 이 신식군대한테 99년에 몇 배의 돈이 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정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이 신식군대는 이렇게 대접받는 데 반해서 99년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개화 정책에는 일본과 청의 개화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각 나라의 개화 정책을 본받고자 하는 게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렇다면 위정척사 운동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바로 바른 것, 정을 위, 보호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위정척사, 정을 위하고 사를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전에 흥선대원군 때는 집권층의 마음이었습니다. 보면 처음에 나오는 건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 바로 흥선대원군과 뜻을 같이 하는 운동이었는데요. 1870년대 가면서 강화도 조약이 나오면서부터 이들이 이거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뭐 그랬지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는 정치의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가 1880년대 조선 책략 유포를 계기로 더 불붙게 되는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으나 뭐 나중에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도 되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좀 밀려나게 되는 운동이 됩니다. 위정척사 운동.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군란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의 난동 사건입니다. 임오년, 1882년이 임오년입니다. 임오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동 사건이다 해서 임오군란입니다. 원인, 당시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식군대와 차별대우에 굉장히 분노하게 된 구식군인이 봉기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별기군은 대우가 좋았는데 구식군인은 13개월치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많고 정부는 한 달치라도 월급을 주겠다고 말해서 선해청에서 구식군인들이 다 모여서 한 달치 월급을 받는데 월급조차도 쌀과 겨를 섞어서 매우 형편없는 월급을 한 달치 주자 구식군인들이 흥분하여 항의하게 되고 이 항의를 받고 선해청 관리들이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누르게 되자 봉기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먼저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과 민씨 일파를 살해합니다. 이러고 나서 뒤처리를 못하게 된 이 구식군인들은 두려움에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궁궐에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죽이고 자신을 추대하라. 그래서 이들이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민씨는 도망치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개화 정책은 모두 중단됩니다. 도망갔던 민비, 명성황후가 청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군이 개입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게 되면서 이 군란은 진압되고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이후에 청이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화되고 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물포 조약을 강제하여 배상금도 받고자 하고 일본군의 서울 주둔도 허용하게 되는 문제적인 조약,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서울 주둔, 바로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주둔은 잠시 파병과는 다른 머무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혁 1단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적인 개혁해서 개화파들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